자, 오늘 시장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좀 위험 지표까지 볼 텐데 조금 경기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 시작부터 먼저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이제 개장하기 전에 봤었던 위안화는 6.65 위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6.68까지 이렇게 넘어서면서 장중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다시 좀 내려와서 6.66 정도 수준이면 어제 끝났던 수준과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최근의 위안화는 약세의 흐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강세의 흐름도 아닌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위안화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안화가 특별히 방향성을 이제 딱히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상해 이 지수, 일봉의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려가고 있고 양봉이 지금 6일 연속 나오고 있는데 6일 연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저 차트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 잔소리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복합적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가는 음봉도 이렇게 나와줘야 그러니까 음량의 조화가 우리가 남자만 너무 우글우글대도 안 좋고요. 제가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남자 3명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아침부터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것처럼 음량의 조화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봉에 연속되는 양봉도 좋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음봉도 나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소진이 너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는 어쨌든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주봉의 MACD 오실레이터도 양봉으로 이제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 양봉도 여전히 뭐 특별한 하락에 큰 변동성이 없다면 이 흐름은 지속되는 그림이 일단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중국 쪽은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상해가 좀 봉쇄가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수도인 이제 베이징까지도 봉쇄 완화 이야기가 살짝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아주 중요한 지표는 없었고요. 무역 적자 관련된 지표가 나와서 요거 하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무역 적자가 이제 871억 달러 만들어졌다. 역대 최고치보다는 감소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서 윤전기를 막 돌려서 이제 달러를 찍어내서 밖으로 내보내고 소비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적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히려 이제 적자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제 이거 보시면 지난번에 적자가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싹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영향이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중국의 락다운 봉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이제 이 적자폭이 좀 감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임팩트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크게 작용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목할 발언은 이제 예전 이제 우리 연준의 의장이셨던,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인플레, 즉 물가 상승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연준 의장이고 지금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분의 또 의중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정에너지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지급하는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서 오판했다고 스스로 좀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옐런 장관도 저렇게 걱정을 했지만 네. 지금 세계은행에서도 그런 한마디 걱정을 좀 했죠.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가져오려다가 세계은행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오늘 그 멘트가 나왔죠. 세계은행 총재가. 네, 그 멘트를 가지고 오려다가 이제 저도 안 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이제 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아침부터 좀 조성해드리긴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안 가지고 왔는데 이대로 가서 만약에 물가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경기를 다시 이제 경기가 이제 죽어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내년도에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가지는 것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원자재 쪽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유가는 지금 120달러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120달러 터치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118달러에서 120달러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유가는. 네, 유가는 118에서 120 고유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소비자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유가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고 브렌트유가 140달러까지 뭐 간다. 근데 이제 정유 쪽이 이제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뉴스죠. 에너지 가격에 계속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5.4%인가요?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 당분간은 이 부분이 계속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유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 좀 가지고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 유가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쪽인데, 금리는 어제는 이제 2.5%대에서 2.7%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지금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네,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를 어제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 넘어섰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2.97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스닥도 좀 강했고 미국 증시가 금리에 어쨌든 최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다시 주춤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하는데 일조를 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한테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또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102.8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2.8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정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림이라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102.33까지 102 초반까지 다시 조금 내려와서 안정을 찾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달러의 강세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외국인 수급이 양 시장에서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달러의 아주 약세 흐름도 안 나타나지 않았고 위안화의 강세 흐름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도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외국인들의 수급에 또 영향을 주는 이 달러 원 환율의 흐름인데, 역시나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서는 이 중간으로 이렇게 회귀하려는 에너지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중간가 값이 거의 지금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움직임에 뭐 외국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양시장의 외국인 수급은 안 좋게 끝나면서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어제 뭐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닥이 2% 이상이나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오후 시장에 너무 힘없이 밀려가지고 어제는 참 보고 있으면서 참 답답한 어제는 저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기대했거든요. 우리 민 팀장님이 멋있게 눈썹을 딱 힘을 주고 오셔가지고 네네. 정말 기대를 했는데 아니 근데 잘했어요. 잘 어울려. 지금 눈썹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안 되면 한 번 더 리터치를 하더라도 제가 네. 네, 괜찮습니다. 네네. 잘 어울려요. 너무 강한가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이 원달러 환율은 상방의 에너지를 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간주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약간 경계를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에서 하이힐드. 네, 하이힐드를 가지고 이제 좀 뭐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힐드가 4.19였거든요, 어제. 네, 어제는 4.19였는데 오늘 하루에 4.34로 이렇게 좀 튀었네. 네, 한 15bp가 위로 이렇게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채권 시장은 별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데 약간 뭐 뉴스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벤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 시장만 좀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주식 시장이 3대 지수가 반등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을 오늘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횡보하다가 이렇게 위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월 10일 날 CPI 발표가 있고 다음 주 우리가 FOMC 회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하이힐드가 이렇게 살짝 위로 고개를 들었다면 공격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 비중을 뭐 더 뭐 보강한다든지 내가 막 아침에 뭐 매매를 막 활발하게 막 찾아서 막 매매를 막 활발하게 뛰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요 하이힐드가 다시 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가 좀 지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분 나쁜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한 감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기보다는 우리는 이 지표를 가지고 좀 기준으로 삼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별 움직임이 없었으면 그냥 무난하게 오늘 물가 앞두고 어쨌든 관망세가 짙은 상황에서 무난하게 그냥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표가 일단 위로 살짝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좀 갖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투심도 어제 30이었는데요. 오늘 31 정도로 살짝 뭐 바뀌었는데 별 크게 움직임이 없는 미국 시장의 투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많이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반등 정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심도 뭐 그저 그런 수준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경제신문 그 기사들을 쭉 보니까 우리 오늘 썸네일에 나간 것처럼 네. 그 증시 예탁금이 우리 많이 줄었다. 네.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하고 영머니 무브가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왔었죠. 그 은행 쪽, 그 다음에 뭐 신협이라든지 제2금융권의 금리가 5%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거를 역수로 취했을 때, 퍼분의 일을 하면 이게 역수고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인데, 그러면, 이 퍼가 20배 되는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5%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퍼 20배 이상 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온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왜냐하면 20배짜리 사서 기대 수익률 5% 낼 바에는 안전하게 내가 5천만 원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5%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싼 주식을 사야 되고 성장을 하되 싼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저희 그 장모님이 지금 저희 집에 지금 올라와 계시거든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지금 올라와 계신데 말씀하시기를 요즘 주식시장 별로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주식 관심 전혀 없으시고 안 하시는데 그냥 뭐 좀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요즘 금리가 좋아서 내 주위에서도 요즘 금리 좋아서 은행에 뭐 맡기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방금 말씀하신 약간의 머니 무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고밸류에이션 주식은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 거죠. 네, 그 부분만 한번 그렇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 쪽 움직임까지 한번 보면 오늘 나스닥은 시가는 좀 낮게 출발했는데 어제와는 좀 달랐죠. 전약 후강으로 오늘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0.9% 정도 상승하는 그림으로 마감이 되어서 나쁘지 않은 그림. 오늘 일중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금리가 하락하면서 약간 주춤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구글, 아마존, 테슬라, 뭐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별 움직임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향이 있는 반도체 쪽도 보면 그냥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합, 엔비디아도 보합, 별 움직임이 없었죠.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저는 오히려 여기가 아니라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예, 에너지 섹터라고 분류되는 이쪽이죠. 예, 지금 보시면 엑소모빌이 거의 5% 가깝게 주가가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일, 가스 관련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 다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빅테크보다는 오늘 여기가 더욱더 저는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한번 그 흐름을 보겠고요. 자, 나스닥은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행보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행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행보 구간을 위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세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에너지가 지금 옆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밟고 올라서야지 좋은 건데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흐름에 따라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나스닥은 행보 흐름. 자, 행보하고 있지만 에너지는 뭐 중기적인 에너지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업황 쪽, 업종 쪽을 봐야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참 우리 시장 재미가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정도 하락을 보면서 재미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돈이 좀 몰리는 섹터가 딱 눈에 띄는 섹터는 시클리컬 쪽, 뭐 에너지 산업재 쪽으로 돈이 몰렸다라는 것을 눈에 확연하게 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흐름은 기관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그들 쪽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사 업종,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조선 업종,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세 개 업종에 대해서 또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장비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기관들은 전기 장비 업종에 대해서 수급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 자, 매도 쪽을 보면 여전히 기관들은 PCB 관련된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중반에 나왔던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반도체 기판 쪽에 대한 안 좋은 보고서, 일본 업체들에 대한 보고서의 영향을 기관들은 여전히 매매에 연결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는 이제 양봉을 조금씩 다 만들어냈어요. 심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양봉을 좀 만들어냈는데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기판 관련주들을 다시 좀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어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이 오늘도 별로 미국에서 그렇게 강한 힘을 보이지 못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추세가 조금 꺾이는 그림이 다시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쪽보다는 IT라든지 IT 하드웨어 쪽보다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은 시클리컬 산업 에너지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놓고 지금부터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매수해 들어온 업종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익 추정치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업종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상사업종은 우리 종합상사, 그렇죠. 네, 현대 상사, 대우 상사, 네, 뭐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LG 상사도 이제 과거에 이제 기업이었고 LG 상사가 LX 인터내셔널로 사명이 변경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 관련된 기업들인데 상사 관련된 기업들은 5월달에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익 추정치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애널리스트들이 다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뭐 석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광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익 추정치가 다 상향 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아직까지 이 실적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매니저들은 이 상사 관련주들을 좀 담고 있는데 이 유가와 석탄 가격들의 흐름을 보고 먼저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X 인터내셔널의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왼쪽은 석탄이고요. 오른쪽은 유가거든요. 그래서 이 짙은 색이 석탄이고 석탄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이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석탄 가격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석탄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바이유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또 약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두바이유 주가도 유가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주가도 조금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상사 업종의 전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는 뭐 최근에 행보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그림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 LX 인터내셔널의 기업의 이익 추정치는 고개를 들고 다시 지금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LX 인터내셔널의 실적 추정치는 애널리스트들이 올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EPS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상사의 영업이익 추정치고요. 이제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자 지금 EPS 추정치와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뭔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요? 네, 결국에는 실적과 주가는 같이 간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니까 이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주가 흐름과 다르게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상사 관련주들이 업종에 계속 이렇게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LX 인터내셔널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다. 계속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부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의 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봉의 크기를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보였던 양봉의 크기와는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런 양봉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제 4만 원을 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누군가 그래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묻다 이제 팔려고 하는 에너지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원자재 가격과 항상 이런 상사 관련주들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다. 그때는 좀 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세히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 흐름을 좀 따라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네네. PER이 상당히 낮네요. 네, 그렇죠. PER이 그러니까 4배가 안 되는. 네, 한 5배 미만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실적도 좋아져야 되지만 밸류에이션도 싼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이제 만약에 PBR 4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분의 1이라고 퍼의 역수를 취하면 요거 기대 수익률 한번 이렇게 구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1, 4 되면 이게 얼마 됩니까? 0.25 이렇게 되나요? 한 25% 기대 수익률 정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퍼가 4배면 퍼가 5배면 20배 아닙니까? 20배 기대 수익률이고 퍼가 4배면 25%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런 종목들은 시장에서는 지금 딱 매니저들이 딱 찾고
찾고 있는 기업들이죠. 성장도 나오고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아서 기대 수익률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또 제가 올 하반기의 핵심은 에너지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에너지 업종을 계속 편입을 하고 있고 이 에너지 업종도 여전히 영업이익 추정치는 우상향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너지 업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업종을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엑소모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나스닥, S&P, 다우는 다 지금 최근에 우하향 그림이에요. 근데 이 엑소모빌의 주가를 보시면 에너지주 지수와는 무관한 그냥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미국에서도 이 트렌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 흐름을 우리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소모빌이 오늘 4.6% 정도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경신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업종이 그 트렌드를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에너지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태양광 쪽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어제도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21%였으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여전히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사실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가총액이 좀 큰 대형주다 보니까 매수 강도 기준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이렇게 수급이 좀 잡혔습니다. 우리가 퓨어한 에너지 관련주를 정유업체를 투자한다면 S오일이 선택지가 그렇죠. 될 거고, 그죠? SK이노베이션은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반영이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움직일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더욱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퓨어한 에너지 관련주로는 S오일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GS도 지주회사죠. GS 칼텍스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GS 칼텍스를 투자하기 위해서 GS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GS 밑에는 GS 리테일도 있고 다양한 소매 관련된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S 칼텍스 하나만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퓨어한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엑스모빌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은 S오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유업종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면 이 S오일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유가에 대한 트렌드에 따라서 내가 정제 마진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럼 퓨어한 기업을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어쨌든 정유주, 에너지주가 계속 이렇게 주가가 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 증설을 지금 했잖아요. 증산한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120 부근에서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병목 현상 이야기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2, 3년 동안 정유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거든요. 다 친환경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누가 이제 유가 내연기관은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다 전기차 쪽으로 바뀌고 전기차에서 수소차 이야기도 막 하고 하니까 누가 정유시설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에요. 이걸 그냥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리 지금 증산해서 원유를 뽑아내도 그거를 가공해서 돌릴 정유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거고 이 수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서려면 적어도 1, 2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정유시설 만들어가지고 그거 돌리려면. 근데 지금도 정유시설 공격적으로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말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엑소모빌의 주주들은 지금 정유시설 타이트하니까 우리 주주들은 짱짱하게 지금 배가 부른데 왜 너가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주주들이 그렇게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설비들이 그러니까 공급이 크게 빨리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코로나 엔데믹은 풀리면서 끝나면서 수요는 올라오고 있지 공급은 지금 막혀 있지 이런 부분들이 정유업종에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풀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질 이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오일 같은 경우도 실적 추정치가 EPS 추정치가 우상향 됐다가 약간 지금 쉬어가는 그림이긴 한데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실적 추정치 상향, 목표 주가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보시면 GS라든지 SK 이노베이션과 주가라는 월등히 지금 다른 모습을 S-오일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해서 엑소모빌의 모습과 약간 유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필요한 회사 쪽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도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 IT 뭐 이런 우리가 좀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쪽이 그들 쪽으로 가 있는데 아니죠. 네. 그냥 기대가 커가지고 그쵸, 예. 사서 물린 주식. 그쵸, 예. 좀 그리고 왜냐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좀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주위에서 우리가 좀 쉽게 보고 알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들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가진 상태에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주도 섹터들은 좀 우리 약간 조금 무겁고 예전에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그런 섹터들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시장의 지금 중심이 어디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조정이 혹시나 또 흔들릴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분할 매수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다음 업종입니다. 조선도 대표적으로 좀 시클리컬이고 좀 매매하기 우리가 쉽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인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동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라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최근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사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조선 3사 뭐 조선 기업들보다는 역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하루 이틀 공부한 게 아니죠, 그죠? 한국카본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어제 조선 업종 중에서는 가장 강한 매수 강도 0.5% 가깝게 조선 기자재 중에서 한국카본에 대해서 들어왔고요. HS 엔진, HSD 엔진도 0.16% 매수 강도 들어왔고 상강 MNT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왔다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나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카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히려 13,000원 밑에 200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그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사실 며칠 안 됐는데 딱 한 주가 딱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전고점까지 바짝 이제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전고점인데 혹시 여기에서 또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이게 전고점 뚫어서 그냥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조정받을 때 여기 13,000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과 만약에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면 조정받을 때 확실히 사야지 내가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만약에 또 13,000원 밑으로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미국 증시가 강하게 출발해서 오늘 시가는 어제 우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괜찮게 출발할 것 같은데 정강 후약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뭐 좀 다시 이런 종목들이 밀려준다 그러면 200일선 부근까지 다시 흔들릴 때가 없으신 분들한테 기회가 될 것 같고 전고점까지 이제 바짝 다가선 이 구간에서는 신규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도 그렇고 에너지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LNG 쪽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LNG 선의 발주가 늘어날 것이고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 숫자는 한국카본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큰 그림상으로 그렇게 한번 계속 그려보시는 거 공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유상증자는 나쁘지 않은 유상증자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HSD 엔진에 대해서
이 조선사들이 결국엔 발주를 받으면 엔진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2행정 엔진, 뭐 4행정 엔진, 조선의 엔진도 이제 종류가 사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조선 엔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발주가 계속 나오면 엔진에 대해서도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HSD 엔진이 최근 수년 동안 캐파 증설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수주를 계속 받으면 이 엔진 회사들한테 우리 엔진 만들어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 줄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니까 돈을 땡겨서 캐파 증설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 유상증자에서 주가 급락한 것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 주가 이 빠진 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이 그 역발상을 잘 활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 8,540원의 이 연봉의 시가를 밟고 올라와서 9,000원 위로 올라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는 다시 아마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라는 이러한 뭐 악재라면 악재,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악재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안 나오는 이상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최저점에 아마 사신 게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지난번 전고점이 11,000원 정도까지 있는데 좀 저기까지 가는 그림을 중장기적으로 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역발상으로 HSD 엔진은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요렇게 이게 저거잖아요. 깨알 같은 자기 자랑. 뭐 자랑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악재가 아닌 케이스를 이번에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다음에도 좋은 업황에 따라서 캐파 증설했다는 이 유상증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잘한 거는 자랑해도 돼요. 네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그래 자꾸 자랑할 일을 만들어야죠. 네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는 어제 이제 그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동시에 관심을 가졌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익 추정치는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종목 단으로 들어가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기관들이 매수 강도 어제 기관들이 매수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파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서 또 사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국화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화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보이시죠?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변압기 사업부가 효성중공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업 사업부라고 해서 효성중공업도 변압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가 쇼티지라는 거 어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효성중공업도 그 부분으로 들어왔다. 근데 효성중공업은 좀 사업부가 좀 다각화되어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성중공업의 사업부 중에 하나가 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건설이 안 좋아서. 네네. 과거에 효성그룹이 건설사 하나 인수해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건설 쪽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건설 부분이 바닥을 찍고 턴을 해야 이 부분이 효성중공업한테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업부는 효성이 첨단 소재 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수소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죠. 그죠? 네. 당장 돈 되긴 힘들겠네요. 네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좋은 사업부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공업 사업부 같은 이런 변압기 쪽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LX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도 트레이딩 하면서 효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뭐 건설 부분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싸다 보니까 이들 쪽으로 어제는 수급이 좀 들어왔다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하나 보이시는데 오토메이션 왠지 느낌이 좀 뭐 자율주행? 네, 뭐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눈에 좀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기타 LX 일렉트릭 현대 건설기계 역시 산업재 기계 이쪽으로 기관들도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다. 아프리카 TV도 꾸준히 사네요. 네네. 아프리카 TV도 좀 사고 있는데 어제는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그림에 워낙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조금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빠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모펀드 쪽을 한번 보죠. 사모펀드를 보면 파인테크닉스 폴더블 펀 쪽 파인테크닉스는 계속 조금 관심을 사모펀드에서 좀 두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제 특징적인 흐름은
구리 관련된 종목을 사모펀드에서는 동시에 좀 담았다. 이게 특징적입니다.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산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구리 가격이 칠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제가 지난번에 뭐 구리 광산 파업 화재에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구리 가격이 최근에 조금 움직였는데 그 부분 좀 들어오고 있고 구리 가격이 움직일 때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LS죠. LS 니코동 재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부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기금 쪽은 한국카본, 그다음에 OCI, 효성중공업, 뭐 우리가 봤던 그런 종목들 쪽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SJ그룹 어제 우리 연인 이야기 했었죠. 영화 헬렌 카민스키 모자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칸골 브랜드도 이야기했었는데 어제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SJ그룹은 한 3%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어제 연기금에서 SJ그룹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편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투신 쪽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기관들 쪽에서 이 RS 오토메이션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했는데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어제 수급이 좀 RS 오토메이션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주목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페이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KB증권에서 전략을 담당하시는 이제 우리 하인한 연구원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 그 연구원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신 자료 중에 한 페이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이 로봇에 이제 힘을 실으면서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자료 중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에 상단에 있는 이 파란색 쪽 영역은 뭐냐면 이 레이벌 코스트라고 하는 즉 인건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 영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에 붉은색 영역은 뭐냐면 로봇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확대를 좀 해드렸는데 빨간색은 로봇 프라이스, 즉 로봇 관련된 기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로봇 가격, 기계 가격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요? 이렇게 점점 싸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건비는 점점 비싸지고 있는데 로봇 자동화 이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키맨은 잘리고 키맨을 대체할 수 있는 AI가 대신 KB증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지금 사장님이 보고 계신다면 쓸데없이 제 말도 잘 안 듣는 김에서 쓸데없이 방송에서 KB증권 욕만 하는 쟤를 자르고 그런 문제가 없을 그죠? 로봇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네,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욱하게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파업도 할 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자꾸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가 좀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로봇을 채택하고 있는 채택률이 어느 국가가 높고 어디가 낮은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자, 왼쪽에 로봇 채택률이 높은 국가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제일 왼쪽이 코리아입니다. 의외로. 그죠? 코리아가 로봇 채택률이 2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로봇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산 시설에 있는 제조용 로봇, 예,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싱가폴, 그다음에 타일랜드, 차이나, 타이완, 보시면 재팬, 다 어디죠?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이 로봇 채택률이 높다. 즉 뭐죠? 제조업 시설 기반이 있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에서 로봇 채택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오른쪽으로 에버리지 여기 중간 여기 평균이 에버리지인데 에버리지보다 낮은 국가들이 어디냐면 독일 그다음에 여기 US도 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다 로봇 채택률이 상당히 낮은 국가들입니다. 왜? 제조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에 미국이 제조를 맡기고 우리는 소비만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자국으로 리쇼어링 하는 거죠. 자국의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부터 바이든까지 똑같이 그 철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생산 시설을 미국과 유럽에도 많이 지을 건데 키맨과 같은 인간을 가지고
투입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능 같은 인간. 문제 발생 시 지각이나 하고. 이거 자꾸 회사 욕이나 하니까 결국에는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 그냥 참고로 해보십사 하고 제가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자, RS 오토메이션 나와서 그 이야기까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로봇 테마 막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왜 로봇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8.15 가족분들이 더 살을 보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주들 제가 한 10개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왔지만 숫자가 안 나오는 단순한 로봇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또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로봇 관련된 기술은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뒤집니다. 하지만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감속기 관련해서 SPG를 말씀드렸고, 오늘 수급에 잡힌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고, 밑에 있는 테마주들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은 진짜 고수분들이 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SPG도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 경신하고 옆으로 좀 쉬어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은 계속 좀 중심으로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외국인 쪽으로 한번 빨리 넘어가면, 어제 가장 마지막에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날 나온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될 리포트 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국항공우주 어제 목표주가 상향 조정된 이야기 어제 간단하게 해드리고 어제 우리 마무리했었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항공우주 시총의 1%를 한 방에 어제 사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이제 방산주들은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 나비 효과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항공우주까지 넘어오고 있고, 장기 투자를 추천한다. 뭐 이런 코멘트를 이제 달아놓으셨거든요. 어제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자, 한번 보시면 뭐 좋은 내용들입니다. 수출 계약이 앞으로 이게 핵심인 거죠. 제가 화장품하고 계속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과거에 고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도주가 나타났던 것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수출이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한데, 방산도 이제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 풀리면서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갈 거다라는 거고, 자, 이 기업의 목표주가 상향을 조정시킨 게 우리가 주가는 EPS에다가 실적에다가 밸류에이션은 멀티플을 곱해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우리가 항상 리포트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퍼가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다지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자의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퍼 15배 주다가 퍼 16배 준다. 이건 좀 별로 느낌이 안 오죠. 근데 퍼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를 상향시켜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요거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실적을 높게 올리는지. 그래서 어제도 한국항공우주를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내용을 보시면 퍼는 30배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적 예상치를, 원래 실적 예상치를 30% 가깝게 상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퍼는 30배 유지했는데 실적 추정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돼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는 실적 추정치 지금 계속해서 빨간색이죠.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다 우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되, 저는 근데 경계심을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어제 우리 찐시황에서 네. 이 항공우주하고 그러니까 항공우주 방산주하고 우주항공주, 네. 네,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네. 이제 조정이 받지 않겠냐. 그러면 조정받을 때 싸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되 방산과 항공이 같이 묶여 있는, 그러니까 매출이 따라주는. 네. 예. 우주항공은 아직 매출이 안 오잖아요. 네네. 실적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네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우주항공도 있고
방산 쪽도 매출이 나오고 지금 어제 FA50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 이거 아마 통과되면 아마 큰 건 수주 계약건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어제 뭐 리포트 소개해드렸고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따라가기 애매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달라졌냐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을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별로 수반하지 않고 고만고만한 양봉, 음봉이 이렇게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양봉을 한번 보시죠. 이때는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때는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거 괜찮다라는 거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근데 어제 양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많이 지금까지 터졌어요.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양봉과는 전혀 다른 어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 거래량 앞쪽에 이렇게 쭉 연결해 보시면 어제 거기 매물이 있었나? 그렇게 매물이 없던 구간에서 어제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10% 오르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누군가는 팔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어제 양봉에서 저는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추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제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 흐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 전까지 올라갈 때 분할로 약간씩 좀 챙기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제 양봉 시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한국항공우주는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은 그 더 오를까? 뭐 이렇게 조바심 나서 네네.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기를 바라고요. 네네. 자, 우리 동시효과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동시효과 한번 보고 일단 2650 다시 회복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있는데 그래요. 지금 호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강하진 않은데요. 12분 정도 남아서 코스피는 0.3% 정도, 8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서 출발하는 걸로 2,634 정도 뭐 회복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마이너스 출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0.06% 오히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최근에 투신가 사모펀드의 수급이 상당히 코스닥에서 안 좋다. 그래서 이 투신가 사모펀드, 특히나 사모펀드의 매도가 좀 일단락이 되어야지만 조금 우리가 종목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투신가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좀 집중된 섹터 종목이라면 에코프로비엠, LNF, 즉 시가총액의 코스닥의 1,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도 어제 매도가 집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들 쪽에서 오늘도 뭐 계속 매물이 나오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엔과 LNF의 호가 한번 보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강보합 정도 출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0.8% 정도로 강보합 정도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NF 한번 보죠. 자,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0.8% 정도. 다행히도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종목이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기관 수급 매도를 많이 받았던 LNF가 에코프로 BM이 강보합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인데 오늘도 장중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사모펀드가 200억 이상 매도가 나오면 종목 장세 쉽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출발할 때 꼭 또 투신 쪽 그다음에 사모펀드 수급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리는 사이 LNF가 그냥 보합으로 또 호가는 바뀌어버렸네요. 지금 그냥 뭐 네, 아직 그냥 왔다 갔다. 네.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렌텍 호가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렌텍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매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사모펀드 쪽 매도, 여기 이제 제가 이렌텍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모펀드 매도 강도 상위 종목을 보시면 EM택이라는 종목이 어제 확 팔면서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패대기를 쳤어요. 네네. 17%나 빠졌던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8.15 방송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저희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뭐 한 20년째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나름 그래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그 반문화를 지키지 않고 반문화를 제가 매니저와 애널들을 하고 즐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산업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 술을 안 마시고 네, 소통하시는 술을 안 거죠? 마시고 저녁만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미 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EM택이 약간 KT NG하고 노이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과거 지난 방송을 지금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어제 드디어 그 내용이 뉴스로 이제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노출이 되면서 어제 EM택 주가가 큰 폭으로 장중에 흔들렸고, 지금 그 매도를 주도를 한 것은 사모펀드 쪽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여의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항상 맞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 참고를 하시려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네.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17%나 빠졌는데 네네네네. 그럼 이거 저가 매수 들어가야 돼? 아니면 지금 이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네. 일단 피해야 돼? 손절을 네네. 하고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이렌텍 쪽으로 물량을 수주가 더 받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렸을 때 그때 스위칭을 했으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줄이시는 거예요. 이렌텍으로 옮기자? 네, 저는 지금이라도 EM택은 줄이는 거. 이렌텍으로 꼭 가지 않더라도 EM택은, 왜냐하면 고객사가 어쨌든 뭔가 지금 태클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뭔가 이슈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 뭐 약간 해명 자료도 내고 어제 보도 자료를 내긴 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좀 찝찝하다. 그러면 굳이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다른 기업들 이런 찝찝함이 없는 기업들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불편한 기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노이즈 굳이 있는 거를. 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어제는 이렌텍도 같이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물론 EM택 빠지는 만큼은 안 빠졌지만, 그리고 다 땡겨놨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날은 이렌텍이 빠질 때 이렌텍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쟁사가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면 당연히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데, 오히려 어제 역으로 이렌텍을 사는 게 좋았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전자담배를 한다라면 이렌텍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굳이 전자담배를. 예, 굳이 내가 전자담배를 지금 이 순간에서 선택을 한다라면 EM택보다는 이렌텍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뒤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연기금 쪽에서도 어제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은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자, 투신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렇게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올 때는 보니까 펀드에서 담았던 좀 IT 하드웨어 관련된 똘똘한 주식들, 실적 있는 종목들이 다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가 매도가 멈춰야지만 IT 하드웨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 좀 멈추지 않을까.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단기적으로 수급을 이렇게 비우다 보니까 덩달아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줄로 쭉 요약을 하면 오늘 시장 네. 정강후약? 네, 저는 오늘이 미국 증시가 올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제 코스닥도 플러스 출발할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네. 좋게 출발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너무 오늘 플러스 출발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흥분해서 막 따라가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주 후반에 소비자 물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주 FOMC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하이힐드까지도 오늘 고개를 들면서 조금 튀었기 때문에 정강후약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조용하게 대응을 하자는 말의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보자. 그렇죠. 네, 종목을 아니면 일부 조금 반등하기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해서 현금을 확보하자. 이건 종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좀 전에 앞에 설명드렸던 지금 뭐 에너지라든지 조선 기자라든지 뭐 상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 정강후약이 되더라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지금 뭐 안 좋은 쪽으로 걸려 있는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오늘 아침에 반등 줄 때가 조금 비중을 오히려 줄이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네. 종목별로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현금 비중이 없이 만약에 내가 주식 비중만 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오늘 반등을 좀 줄 때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고 저는 주 후반을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셔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일부 약간 현금화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예, 이런 거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심심한데 우리 대국민 사관 한번 할까요? 뭐 어떤 사과를 좀 해야 될까요? 오늘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오늘 사람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오늘 지각을 하고 네. 네. 이게 시술의 후유증 때문에 컨디션이 아직 회복이 좀 덜 돼가지고요. 내일은 제가 뭐 한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제가 오늘 참 그 리포트 잠깐만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새로 나온 거? 아니 사과라니까 왜 갑자기 리포트로 가? 사과는 이렇게 알짜 정보로 말씀드리는 게 알짜로? 네네. 오케이. 자, 그래, 우린 알짜 정보가 더 좋아요. 네. 립 서비스 필요 없어. 어제는 제가 항공우주에 대해서 새로 나온 그 리포트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 오늘 이렌텍 우리 이야기 조금 전에 했잖아요. 오늘 그 애널리스트가 바로 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그 이렌텍을 커버하고 계시는 아마 김노코 연구원님과 제가 조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오늘 리포트 제목은 각종 논란을 침묵시킬 올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에 현혹되지 말고 올해 나올 숫자만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시켰는데 이 렌텍에 대해서입니다. 이 엠텍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 딱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목표 주가를 34,9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시켰고, 그러면 KTNG가 이 엠텍하고 저렇게 노이즈가 발생을 했는데 누구한테 맡길 거냐,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EM텍 물량이 1엔텍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지난번에 제가 해드렸었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공급처에다가 맡기지 않겠나. 그래서 논란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전자담배 플러스 ESS 부문.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무조건 붙어줘야지 원활하게 전기 인프라가 깔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 ESS 저장 시설이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렌텍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SS 관련된 배터리 팩을 이렌텍이 신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방 사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붙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렌텍은 전자담배 플러스 이제 ESS까지 같이 봐야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렌텍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의 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관의 리포트를 믿고 네. 매수 리포트를 믿어도 되나요?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무조건 저는 100% 믿는 거는 반대. 네. 근데 그 내용과 논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셔야 되지, 기관들이 무조건 사자 매수 나왔다고 해서 100% 믿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저 논리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선택을 한다면 이렌텍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저런 내용이 베이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고서에서 활용할 부분은 저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NH투자증권에서 핸드셋, 즉 휴대폰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YOY 전년 대비해서 역선장한다라는 데이터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핸드폰 부품사를 가지고 원래 내가 쥐고 있어봤자 별로 재미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 부품사에서도 이 YOY로 역성장할 게 아니라 성장할 부품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폴더폰 관련주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수급에서 파인테크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참고해야 되는 게 사라 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산업에 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숫자. 요거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고,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XR이 향후 하드웨어 시장에서 성장세를 있을 거, 그러면 성장이 나올 것은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이라 이런 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관련주를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그 결과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네. 그렇죠? 논리. 네네네 이유. 논리. 네. 마찬가지로 팩트 체크해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시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남 탓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애널리스트 믿고 샀는데 그 역시 그 애널리스트는 뒷북이야. 뭐 이렇게 뭐 안 하시려면 본인이 이해하시고 논리가 타당해야 딱 본인 선택 아예 책임하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걸 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